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양적 긴축에 따라서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게 될지 그런 수혜주 찾기가 지금 한참인데요. 이와 관련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 연준이 본격적으로 양적 긴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9년 만에 보유자산 축소에 나서면서 당장 오는 10월부터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연준의 이런 행보에 따라서 은행들과 부채가 적은 기업들이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CNBC의 기사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기사 보신 것처럼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이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수혜주로 은행주들과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은 기업들을 꼽았고요. 반면에 유틸리티주와 같이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적 긴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등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돈벌이 양적 긴축이고 네. 어떻게 돈벌이 할 거냐. 이게 지금 제일 최고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 돈벌이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그렇죠. 각 그 자산 시장별로 양적 축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난 금시장은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 그죠? 글쎄, 근데 이제 그동안의 사태를 보면 사실은 이제 양적 완화를 한 이후에 모든 자산이 다 좋았거든요. 네. 자산 간의 이른바 코릴레이션이 깨져버렸어요. 위험 자산도 좋고 안전 자산도 뭐 나쁘지 않고. 주식과 채권이 같이 달리고. 그렇죠. 뭐 금 가격도 올라가고. 네. 뭐 옛날에도 이제 비슷한 제가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수조 안에 물이 워낙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뭐 주식도 괜찮고 채권도 좋고 뭐 부동산도 뭐 좋고 뭐 원자재 뭐 금도 좋은 이제 이런 한마디로 돈이 갈 데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몰려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이제 그 유동성이 흡수가 되면 확실한 거는 자산 시장 간의 대체 관계는 커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위험 자산이 좋을 거냐 안전 자산이 좋을 거냐인데 결국은 경기 사이클이 어떨 때 이 자산 축소가 진행되는지가 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4년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유동성 확대를 이제 줄이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예상대로라면은 테이퍼링 했었을 경우에는 뭐 좀 금리가 상승하고 즉 채권 같은 안전자산이 좀 피해를 보고 오히려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증거물이니까 위험 자산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도 했었는데 사실 14년도의 성과는 전혀 반대였거든요. 오히려 채권 성과가 훨씬 좋았고 주식시장은 뭐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던 이유는 14년도의 경기 사이클을 봤었을 때는 경기 흐름 자체가 조금 모멘텀이 약해지는 상황인데 그동안 연준이 유동성에 의해서 자산시장을 지지했던 것들을 이제 빼버리니까 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자신감을 좀 잃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연준은 이미 이제 자산 축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유동성은 이전보다는 조금씩 줄어들 텐데 향후에 미국 경제 사이클 자체가 계속 회복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이제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2014년도처럼 미국 경제가 다시 조금 뭔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자산 축소까지 진행이 되면 오히려 의외로 안전 자산이 다시 또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도식화해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다. 결국 내년도 미국 경기 흐름에 달려 있는데 최근에 미국 경기를 보면 선행지수가 증가율 기준으로 한 3개월 연속 꺾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경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까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재정 정책들이 현실화된다 한다면 이거를 뭐 뛰어넘으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기대했던 정책이 못 나오게 되면 의외로 경기 사이클이 조금 약해지는 상황에서 자산 축소가
오히려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에 혜택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 장면에서 우리 경기 전문가 정민 연구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미국 경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일단 지표상으로는 완전히 회복 국면에 돌아선 걸로. 회복 국면으로. 네. 그러니까 회복 국면에서 조금 더 올라간 수치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피크로 안 보이고? 피크까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재고 순환 사이클은 지금 어디 상태예요? 이제 그러니까 국면 갔어요? 아직까지는 1사분면까지는 안 갔고 그 이제 언더리에 이제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이제 그 기대하고 있는 게 이런 재정 정책이나 이제 재정 투자 통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영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일단 고려를 한다면 일단 지금 회복. 아니 근데 예. 이게 그 재정 정책이나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거는 좀 배제를 하고 예. 그건 이제 정부가 인위적으로 끼어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조작을 하는 거니까 그건 배제를 해놓고 보면 네. 현재 그 재고 순환 사이클 상에서는 아직은 피크 타임은 간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 피크 직전까지는 는 와 있다. 예. 근데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거의 피크 와 있는 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를 다 짚어봐야 예, 되니까. 일단 그런데 부동산 그 이제 앞으로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동산 건설업자들이 만든 이제 HMI 지수 같은 네. 경우는 최근에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부동산 근데 아니 예. 잘못하면 그거는 네, 예. 그거는 과열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건 과열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가 과열 상태냐 아니냐를 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이게 뭐 과열이면 오히려 건설 수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건설 수주가 보니까 부동산 경기 계속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과열이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베버리지 커브 같은 거는 거의 제자리 왔고. 네. 그러니까 제자리보다 조금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좀 더 많이 간 거 예.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 와 있고. 이제 선행 지수들, 리딩 인디케이터들은 지수 그러니까 증가율 말고 그냥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많이 100보다는 위지만 예. 지금 둔화되고 있는 예. 모습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미국 경기는 정점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박정현 연구원의 희망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각종 온갖 투자와 또 그 감세와 이런 거를 다 때려부어 가지고 한 1년 경기를 더 살릴 것이냐?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면 이제는 경기 회복 속도는 좀 둔화될 수밖에는 없는 시점까지 온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맞나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좀 그러니까 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도. 예, 더 왜냐면 가는 얘기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술혁명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기술을 관련된 주에서는 조금 더 좋은 실적을 기업 보여주지 실적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이 위험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뭐 우리 정민 연구원의 이제 전문가예요. 전망이라면 경기 전문가예요. 네. 위험자산 쪽이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힘이 실려야 된다. 네. 그러면 금이나 원자재 이런 거는 강달러가 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 달러로 거래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좋을 것이다. 아니요, 뭐 아니면 달러와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또 늘어가지고 이게 또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원자재는 사실은 금 말고 산업재로 봤을 때는 경기 회복에 대한 또 수혜가 그렇죠. 받으니까. 그러니까 구리 같은 거는 바로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식과 산업용 금속 요게 한 편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채권과 금 이런 뭐 귀금속 이게 또 한 편일 것 같고 뭐 그거에 이제 대립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미국 경기가 내년에 막 좋아져가지고 달러가 좀 세지면 예. 이제 신흥국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돈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가장 이제 신흥국이 변수는 많이 돈이 들어갔었잖아요. 최근에.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시간에 우리 얘기 했던 것처럼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11월 당선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금리 올리기 전부터 달러가 쭉 강해지면서 신흥국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선되고 달러가 강해질 줄 알았는데 올해 들어서 별로 안 강해지니까 신흥국이 뭐 한 3분기 정도는 괜찮았죠. 이제 보면 그렇죠. 예, 돈이 많이 갔는데 이제 지금 달러가 약해지는 게 약간 멈춘 상태, 약간 반등인데 여기서 이제 저도 우리 박 팀장님 말씀한 것처럼 경기 사이클로 봐서는 이제 달러가 더 안 약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불을 지르냐 안 지냐에 따라서 만약에 다시 달러를 강하게 만들면은 물론 그럼 또 그 부분은 이제 뭐 원치 않는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SNS로 네. 트위터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신흥국으로 단기 뭐 몇 달 신흥국에서 수익 냈으니까 그러면 다시 또 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빠져나오고. 그럼 어쩌면 내년은 신흥국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래서 조심해서 결국은 다 이게 지금 계속 미스터 트에 달려 있는 사태가 돼 버리네 전부 다. 근데 그 과거에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미국의 대외 투자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어떤 해외 직접 투자 부분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좀 유추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유동성이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신흥국에 들어가는 자금 자체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어디선가 기사를 봤는데 안에 이게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양적 긴축에다가 금리 인상까지 가니까 은행주를 봐라.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은행주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은행주 보는 게 좋아요? 일단 은행주는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호적인 상황들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이제 금융권 규제가 강화됐었는데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뭐 금융권 규제를 좀 푸는 쪽으로 트럼프가 일단은 시도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반대 있지만 입장이고, 네. 어쨌든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뭐 볼커룰이라든가 이런 은행 산업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살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로 갔었을 때는 사실은 절대금리보다는 저는 이 커브에 기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와의 이제 격차가 조금 벌어지면서 대출금리는 사실은 장기금리에 연동이 되고 예금금리 좀 단기금리 연동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뭐 최근에 좀 좁혀졌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벌어져 있는 관계로 대출금리는 상당 부분 많이 이미 인상이 됐고요. 네. 반면에 예금금리는 아직 많이 인상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최근에 그 시중은행 가보면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이미 대출금리는 많이 올랐거든요. 벌어졌어요. 예금은 뭐 거의 그대로고 흔히 말하는 순이자 마진 님 자체가 많이 좀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이 커브의 기울기에서 크게 많이 이렇게 눌려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금리의 기간 구조 상에서는 은행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는 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레버리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 좀 더 갈 수 있겠죠. 그 순이자 마진 곱하기 레버리지니까 순이익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미국은 금융 규제 완화로 가니까 그 스토리가 있고 우리는 부동산 관련돼서 조금 대출이 뭐 줄어들 게 있으니까 뭐 그거는 약간의 차이는 둘 수는 있겠다. 우리나라는 그 미국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예, 뭐, 부동산을 억제해 버리는 바람에. 예, 그러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조금 덜 우호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어오적이다. 어쨌든 부동산이 관건이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내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만나야 될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 부동산에 관해서 전달을 해드리죠. 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우리나라 은행주는 앞으로 뭐 미국같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금리 인상기에는 우리 아주 전통적으로 대출이 적은 기업이 유리한 거고, 그죠? 예.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을 많이 늘린 기업이 유리한 예. 거고 이런 건데 부채가 적은 기업들은 어떻게 찾아요? 재무제표 보면 재무제표를 간단하네. 보면은 뭐 주식 업종을 담당하는 데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업들의 현금 유보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보다 표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채가 있는 기업들이 뭐 이렇게 이 정도 있었다면은
지금은 부채가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부채 그렇죠. 있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 빠지면은 표시가 너무 더 드러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뭐 그전가 어디 기사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국채를 국가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위권 순위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남아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을 따졌을 때 한 10위권으로 미국 국채를 쥐고 있다.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그러니까 실물 하죠. 투자가 아니고 네. 금융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렇죠. 현금 요구가 많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금리 만약에 뭐 여기 기사대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기업들은 뭐 별로 영향이 없겠죠. 이제 하지만 이제 부채가 많은 쪽들은 더 이제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부채가 많은 한계 기업들은 더 이제 죽어날 거고 이제 거기다가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금 조달이 힘든데 긴축까지 가면 더 힘들어질 거고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무차입으로 가 있잖아요. 네. 무차입으로 가 있고 거기다가 또 현금도 많이 써놨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나갈 이자는 없는데 가지고 보유 현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엄청나게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주식을 고를 때 무차입에 현금 많은 기업 본질에서는 돈 못 벌어도 이자로 돈 벌면 될 것 같네. 그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다른 업종 어떤 데 좀 봐야 돼요? 볼 때가 있나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업종.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는 경우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주식들이 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소재주 뭐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소재주에 대한 약간의 아웃퍼폼이 나오는 것도 재평가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 기사 원문을 보면은 골드만이 위너는 은행 주고 루저는 부채가 높은 애라고 그랬지 부채가 낮은 애들도 위너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네 부채가 높은 애들은 루저가 될 거다라는 거고 부채가 낮다고 해서 또 위너가 된다는 얘기는 네. 동의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아까 제가 한 말을 그냥 바로 짚어서 이렇게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조금 더 실수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역시 그 저격수로서의 네. 오랜만에 좀 한 건 했습니까? 네, 한 건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금리가 인상기로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에 좋다는 얘기고 그렇게 치면 산업재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주? 그렇죠. 산업재와 뭐 그 산업재가 이제 결국 소비재로 최종적으로 나타날 테니까. 네, 근데 산업재들이 사실 지금 그 동안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좀 그 소비재 쪽은 먼저 갔잖아요. 지금 산업재는 조금밖에 뒤따라오질 못했지. 근데 이제 산업재도 이제 뒤따라갈 수 있는 여건은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은행주하고 산업재였던 것 같아요. 산업재 소재 네. 이런 쪽 그렇죠. 그거였던 것 같아요. 유틸리티는 좀 안 좋을 거라 그랬죠? 여기 원문에는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변동성이 적고 뭐 소위 말하는 그 주식 중에서도 그 채권 같은 성격을 가진 주식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요. 근데 그 여기 얘기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변동성이 적은 그 동안은 이제 근데 미국 주식이 지금 계속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그 팽이라는 주식들 위주로 올라왔는데 그때도 제가 뭐 미국 유틸리티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그 언더퍼폼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원래 유틸리티는 경기 방어주잖아요. 예. 경기 방어주니까 얘가 경기 침체기 때 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면 떨어지는 게 유틸리티죠. 그래서 보통. 뭐 이미 뭐 별로 아웃퍼폼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앞으로도 뭐 그래서 저는 뭐 얘는 그냥 제자리 걸음이고 예. 다른 데 막 올라갈 때 제자리 걸음이다 그렇죠. 이런 예, 얘기 예. 아닐까 싶긴 한데 혹시 정민 연구원 내가 요즘 최근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좀 팔아가지고 돈이 됐는데 좀 사야 될 거 혹시 없을까요? 어떤 업종? 제 주식은 잘 몰라서. 아 주식을 안 하시나요? 네, 주식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 그 건의를 드려가지고 월급을 좀 많이 올려줘서 주식을 할 여건이 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건 혹시 없을까요? 채권하란 말은 하지 마시고. 뭐 오늘 뭐 아까 얘기했던 은행주, 산업재, 소비재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선순환 하에서 인플레이션 국면, 그에 따른 통화 정책의 긴축 국면으로 간다면 분명히 거기서 좀 더 추가 수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지금 소비재하고 산업재하고 사이가 사실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끌고 증시도 끌고 가고 끌고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정민 연구원도 한마디를 해야 돼요. 이번에 경기가 글로벌리 지금 미국은 앞으로 확장세가 좀 더 갈 거라고 보여지고 유럽도 좋잖아요 지금 사실은. 네. 그죠? 유럽 뭐 거의 2%. 네, 2% 최근에 이제 2%대 그러니까. 2분기 연속 2%대 성장을 달성했죠. 그러니까 네. 물가도 낮으면서 경기는 높게 나오고. 근데 그런 추세가 한번 올라서면 좀 간단 말이에요. 좀 뭐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될지 몰라도. 근데 그렇게 가고 중국도 좀 열심히 경기 살리려고 그래서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일본만 여전히 힘든데 일본은 원래 그런 데니까. 근데 그렇게 세 군데 정도가 경기가 막 살기 시작하면 동남아시아권까지 같이 살아오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경기 전 세계 경기가 동반 성장 국면으로 딱 올라섰을 때 보통 한 몇 년 정도 경기 상승 국면이 지속이 돼요. 글쎄 그거는 저도 정확히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세계 경기 흐름을 좀 보면은 네.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제 선진국의 어떤 그 경기 통화 정책 정상화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네. 이제 과연 이제 앞으로의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흥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이제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 5년 안 가나? 최근에 어디 IMF 총재인가? 누군가가 경기 한번 시작되면 최소한 5년은 갈 거다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해서내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 가면은 이제 우리가 좀 주식을 좀 사놓는 게 맞고. 그래서 이번 경기 국면이 한 뭐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5년까지는 좀 많다고 하더라도 한 3, 4년 정도는 충분히 회복의 그 확장 국면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서프라임 사태 같은 사태가 어디선가 터집니다. 네. 5년 중에 벌써 몇 년 온 거 아니에요? 그거 같지는 않아요. 시작은 된 것 같은데 이 이제 정도면. 이제 시작은 됐죠.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는 좀 미국의 그런 확장세에 동참을 했잖아요. 유럽이. 그래서 거긴 뭐 온 것 같고. 일본도 지표만 놓고 좋아요. 보면은 나쁘지 좋아요? 않- 예. 저는 작년이 글로벌 경기 바닥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다 좋았다고 봐야 올해가 뭐 글로벌 경기 중국도 회복이 사실은 좀 좋고. 한 2년 차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 2, 3년 정도 남았지 3년 않았나. 남았다? 예. 그거는 뭐 작년이 바로 2년 됐다고까지는 생각 못 하겠고 이제 올해가 지금 그 좀 경기 회복이 좀 들어서는 원년 아닌가라는 2017년이 그래서 앞으로 한 뭐 전체 5년이라고 친다면 그래도 한 4년 가까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하여튼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주망대에 모여서 그때 누가 맞았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자 이게 뭐 업종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직은 코끼리 뒷다리 잡는 기분이어가지고 이 경기 회복기에 어디가 튈지는 진짜 모르겠더라고. 튀어야 튀나 보다인데 IT가 지금 이렇게 최고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또 언제까지 계속 잘 나갈지 알 수 없고 IT는 당분간 가게 갈 것 같아요. 뭐 네. 4차 산업 쪽으로 가다 보면 무조건 IT니까 가긴 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지금 그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좀 잘 이렇게 유의해서 쳐다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그러시죠.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추석 지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추석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